계획은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신고가 된 거는요, 2019년 3월 16일 한 남성이 경찰 112에다가 부모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신다. 뭔가 이상하다. 혹시나 하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쵸, 이때쯤 되면 찾아가야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그런데 네? 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오! 잠긴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9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강제 개방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실내 전체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했어요.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문 열어준 119 대원들 같은 경우는 아 별거 없는데요. 뭐 이제 그만 철수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지구대 경찰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구대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안 될까요? 이상하게 제 코에는 좀 냄새가 좀 나는데요. 냄새요? 예, 이상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안방을 구석구석 뭐 장롱도 열어보고 장도 열어보고 하다가 작은 방에 갔다고 합니다. 작은 방에 붙박이장을 열었더니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붙박이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설마? 어머님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나일론 줄로 양손, 양발 그리고 몸통 전체를 이게 빙빙 칭칭 둘러 했고요. 그다음에 청테이프로 눈하고 입을 가렸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는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강력 사건으로 이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CSI 과학수사대가 이제 현장에 와서 철저하게 현장 감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단 들어왔을 때 현장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혈흔을 찾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혈흔을 어떻게 찾는지 우리 한번 사건의 방에서 알아볼까요? 서울청 과학수사대 김천회 경위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혈흔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네, 사건 현장에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혈흔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프레이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루미놀 시약입니다. 아, 루미놀 시약이요? 범죄 현장에 범인이나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을 찾는 검사로 혈액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반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다 가려서 이 어두운 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게 되면 그 혈흔이 있는 곳에서 형광 반응이 납니다. 바로 이건 실제 범행에 있었던 현장의 루미놀 반응 시약인데요. 여기 화면처럼 혈흔이 있는 사람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떨어진 형태의 그 혈흔을 루미놀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고 간 흔적이네요? 그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고 나서 혈흔을 닦았기 때문에 네네. 그 혈흔 자국이 그 끌고 간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문질러진 루미놀 시약에 반응하는 원리가 뭐예요? 사람의 혈액에는 혈액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안에는 그 철 성분이 있거든요. 요 철 성분이 루미놀과 반응하게 되면 그 산화 환원 작용에 의해서 반딧불이처럼 형광색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 피 말고 동물의 피에도 반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네. 신고받고 모두 형사들이 경직된 상태에서 혈액 같은 어떤 냄새가 나는 물질이 현장에 있다라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루미놀을 뿌려봐도 그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에도 철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미놀과 반응하기 때문에 형광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DNA로 사람의 혈액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다시 판별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 피가 아니어서 다들 가슴을 내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뭐 비가 왔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이걸 뿌리면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 사고 현장에서 그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피를 흘리고 발견됐는데 그 장소가 맞는지 담당 형사가 한번 루미놀 검사를 해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장마 기간이었는데 야밤에 그걸 뿌려보니까 그 위치에 그 형광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당시에 그분이 그 위치에 쓰러졌던 거고 부합한 현장으로
이렇게 형사가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사건 현장이 실내가 아니라 야외인 경우에도 어느 네네. 정도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야외인 경우에는 이제 암실 어두운 환경만 조성되면 아, 가능합니다. 밤에. 네네. 근데 혹시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철 말고 아예 철제 물체에도 반응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네, 실제로 그 학술 논문에서도 보면은 금속 물질인 구리라든지 아연 요런 거를 촉매 작용을 써가지고 정량화시킨 그 보고서도 많이 지금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후에 현장에서도 발견되는 게 이게 민감도가 매우 뛰어난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약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뭐 크롬,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청산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조금이라도 철과 반응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는 모두 반응해서 그래서 사실은 토마토 같은 거에도 반응을 하고요. 뭐 양배추, 무즙에도 반응하는데 물론 그 반응의 세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민감도가 높다는 건 사건 현장을 찾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루미노를 통해서 많은 그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비에도 안 씻겨 내려갔을 정도니까 뭐 물을 뿌려서 청소하려고 하거나 해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실제로 이 루미놀 기법 때문에 네. 오해한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어둡게 하고 루미놀 이제 기법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현광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네. 아 이건 혈흔이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곳을 채취해서 보냈더니 녹이었어요. 녹. 녹슬은 녹. 그럼 민감도가 뛰어나니까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경위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얼만큼 그렇죠. 나타나는지가 이제 보고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겠네요. 마스크 쓰시고 배포하시죠. 저기 맞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막 뿌리잖아요. 그게 실제 영화와 현장과 다른 점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 잠재혈흔 탐지 시약인 이런 루미놀 같은 걸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으로 잘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루미놀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과학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루미놀 뿌리게 되면 고글이라든지 눈에 들어가면 좀 시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에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보호복을 전부 착용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뿌려서 혈흔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미노를 사용하시는 수사관님들도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시약 같은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양의 아파트에서도 루미놀 검사로 반응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당시에 집안 내부입니다. 방 4개에 146제곱미터 44평형인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방과 화장실의 바닥에 낙하혈흔 그리고 벽에는 피가 튀기거나 흩뿌려진 이탈 혈흔과 충격 비산 혈흔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즉 범행이 요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지. 여기 지금 낙하혈흔, 이탈혈흔, 충격 비산혈흔 혈흔의 이 종류가 단어도 많은가 너무 봐요. 어려운데 이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네. 낙하혈흔은 일단은 피습을 당하게 되면 상체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그 상체에서 혈액은 중력을 향해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하혈흔 같은 경우는 상처부라든지 그런 혈액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분포되면 둥글게 퍼지는 형태로 이게 육안이 보입니다. 그런 걸 낙하혈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혈흔 같은 경우는 혈액이 묻은 물체가 이런 휘두르는 행위라든지 휘두르다 멈추게 됩니다. 즉 가격 행위가 있었겠죠. 그런 행위 과정에서 혈액 묻은 물체에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갑자기 멈추게 되면 뒤로 가서 혈액은 떨어지는. 목표물에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혈흔이 벽면 등에 분포되는 이탈혈흔이 있고요. 충격 비산 혈흔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방을 가격하게 됩니다. 가격하게 되면 이 상체에 혈액이나 아니면 혈액이 모여있는 부위를 상대 물체가 외력에 힘에서 가격을 하는 핵이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혈액이 짧게 부서집니다. 부서진 혈액이 방상으로 분포돼 가지고 벽면 등에 혈흔이 분포된 것을 충격 비산 혈흔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혈흔의 뭐 모양도 다양하고 혈흔을 통해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빨리 휘두르는 도구인지도 사실은 그 도구의 속도까지도. 속도를 알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파트에서 혈흔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 추가로 더 범행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었나요? 네,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주로 안방과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화장실 안에는 혈흔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재혈흔 탐지 시약인 이 루미놀을 분모하여 현관 반응이 관찰될 점을 고려하면 화장실 안에서는 혈흔을 물과 접촉 후 씻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씻는 장소였다. 화장실
화장실에는 어차피 뭐 세면대도 있고 하니까 씻느라고. 물로 씻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루미놀 검사로 혈흔이 나온 거네요. 흔적을 지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네요. 네,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범인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닦아낸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 처음 갔을 때 집이 아주 정돈되고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과학기술이 아주 좋아서 아주 미세하게 남은 그 혈흔이라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이 어디서든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루미놀은 강호순 사건 때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강호순이. 당시 강호순의 점포에서 그 혈흔 자국이 나왔습니다. 그 혈흔의 DNA 결과 그 이전 실종 신고됐던 그 피해자 여성이 또 추가로 발견돼서 연쇄 살인에 의한 자백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루미놀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루미놀 용역은 원래 수입으로만 의존됐습니다. 수입했어요. 그러나 2017년 국산화에서 성공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청과 국가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현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관 보건사무관 임승분 주도하에 개발했고요. 그때 가격이 리터당 약 14만 원의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산화로 10% 수준인 리터당 14,000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능 또한 아주 우수해서 그 외국 제품과 다르게 효과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짜 혈흔에 대한 수사가 엄청 발전이 많이 됐네요. 루미놀 검사를 통해서 곳곳에서 혈흔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알게 됐는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벌였을까요? 되짚어 보면요. 네. 자, 실종 신고가 있었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을 신고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없어졌다고. 네. 그런데 시신은 어머니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첫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모르시겠습니까? 그 청담동 주식 부자 이진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왔던 그 이진 씨 SNS 사진 여기서 한번 기억나요. 보시면 이제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는 처음 본 차들인데요. 특히 막 예. 고급 수입차 자랑을 맞아요. 엄청 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있을 그 즈음에는 이미 그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진 씨. 이진 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구속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때 취한 이득이 1,6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진 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딱 경찰이 인지되는 순간 대상자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진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한. 그 중에 누군가가 뭐 복수를 한다거나 감정을 가지고 와서 공격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답답해진 거죠. 범인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살해된 시점에 그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요. 큰 돈이 부모님한테 들어왔던 시기예요. 부가티라는 차 슈퍼카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네. 팔고 5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왔던 시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일단 아파트니까 예. CCTV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찰도 CCTV에 착안을 했는데요. 둘째 아들로부터 5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두 부부는 다시 출입한 게 없어요. 아파트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이 전혀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 전후를 이제 CCTV를 또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으로 들락거리지 않는 사람이 보였겠죠.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하나 딱 포착이 됩니다. 오후 3시 53분경에 남자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운동화 차림에 검정색 마스크를 딱 쓰고 걸어가고요. 네. 그 뒤를 따르는 또 남자 3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세 남자가 먼저 내려왔고 마스크 쓴 남성이 뒤따라 내려왔고요. 그 사람은 혼자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 가방 아까 그 엄마가 갖고 있던 그 5억 든 가방이죠. 맞습니다. 그 수상한 모습은 계속 네. 이어졌는데요. 먼저 내려온 그 3명의 남자는 이 검은 마스크, 가방을 들고 있는 검은 마스크 남자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 SUV 차량에 문을 열어주고 자기는 그냥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SUV 차량이 이 검은 마스크 남자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CCTV 상으로 드러난 모든 어떤 정황은
그 사람이 주범으로 보입니다. 아까 용의자의 차는 아. 이미 도출이 됐죠. 3월 8일 날 당일날 새벽 05시경에 그 SUV 차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항공권을 또 추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CCTV를 통해서 이 남자가 어느 항공사에 가가지고 티켓을 구입하는지를 경찰이 또 CCTV를 또 뒤집니다. 네. 그런데 06시경에 이스타 항공사 창구에서 그 남자가 포착이 딱 된 겁니다. 바로 34세 김다운이었습니다. 아, 김다운. 보시죠. 저 사람입니다. 야, 드디어 나왔네요. 실체가 밝혀졌네요. 이때 워낙 수법이 잔인하고 또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과 이름까지 신상이 공개됐던 맞습니다. 기억이 얼굴이 납니다. 공개됐네요.